상반되는 개념으로 대응되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먼저 애정관계에서 사랑과 미움, 좋음과 나쁨, 어둠과 이름, 멀고 가까움, 가난과 부유함, 아름다움과 추함, 차가움과 따뜻함, 나눔과 합침, 장점과 단점, 음과 양 등등. 이 대응 관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서로 생겨나는 상생관계입니다. 지금 부유한 이유는 과거의 가난의 핍박을 견뎌내고 필사적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부를 일구게 만드는 원천은 가난이 주는 서름입니다. 가난의 서름이 곧 원동력이 되죠. 반면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원인은 바로 부귀입니다. 어떻게 가난의 원인이 부귀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잣집의 똑똑한 자녀들 중에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있기는 합니다.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됩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대부분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하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기 시작하면 본인이 누리는 것들을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평소 차는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자랑하며 한 잔에 10만 원짜리 차를 마시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도 이렇게 잘 살면 좋겠죠. 하지만 돈을 탕진하면 4대째는 더 힘들어집니다. 아버지가 돈을 탕진하면 아버지 때문에 집이 망했다며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돈을 아버지가 탕진하며 마약과 도박까지 했다고 원망하죠. 손자는 다시 노력해야 합니다. 학비 낼 돈도 없으니까요. 손자 세대에 와서야 다시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부자였던 집안이 가난해졌다가 다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됩니다. 이처럼 상생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개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미움을 만듭니다. 갑자기 미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한 미움이 아닌 또 다른 미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또 다른 미움입니다. 특히 나를 질투하는 사람은 모두 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긴 것도 엉망이고 머리도 나쁘면서 저렇게 큰 돈을 벌다니 별 개똥 같은 행운이 다 있네. 대체 어떻게 저 돈을 벌었지? 질투 때문에 잠도 못 이룹니다. 누군가 돈을 벌어서 잠이 안 오고, 누군가 시집을 잘 가서 잠이 안 오고, 누군가 좋은 직장을 구해서 잠이 안 오고, 누군가 큰 집을 사서 잠이 안 옵니다. 별의별 이유로 잠이 안 오고 수시로 속이 뒤집힙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념들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만약 두 개의 대립되는 개념을 세로로 배열한 뒤에 기호와 숫자로 표시한다면 상생관계 외에도 숨어있는 수학적 이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함과 부유함 사이에서 숫자상으로 중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함을 100만 원이 부족한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고 하고 100만 원을 더 벌었을 때를 플러스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중간에서는 서로 상쇄되어 0이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두 개의 모순된 개념의 중간값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0입니다. 이 이치는 어디에 활용될까요? 아주 유용합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실제로 그 무언가를 대할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대할 때 이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한 뒤 다시 깊이 고민하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부를 손에 쥐고 있으면 더 빠르게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말도 있죠. 어떤 마을의 최고 부자, 어떤 지역의 최고 부자, 어떤 나라의 최고 부자에게는 위험한 일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노리니까요. 제가 자란 충북 칭하이에서는 저의 유년 시절 후반 무렵에 개혁개방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장사 수완이 뛰어난 분이 있었는데 겁도 없고 대담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사는 농민이었는데 단속에 걸리든 경찰에 붙잡히든 무서울 게 없는 분이었죠. 그분은 트럭을 구해서 한밤중에 이웃 농가로 가서 채소를 도매로 떼왔습니다. 그런 다음 채소를 나눠서 시내로 들어가 몰래 팔았습니다. 그분은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며 장사로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년 트랙터를 샀다가 채소 장사로 돈을 더 벌더니 오토바이를 사고 얼마 후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분이 차를 장만할 때쯤 마을 사람들도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때 저는 마을에서 10살짜리 꼬마를 만났습니다. 저도 당시 10몇 살쯤이었죠. 꼬마가 말했습니다. 형, 후시 아저씨네로 가서 대문을 부숴버리자. 오밤중에 남의 대문은 왜 부숴? 누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래? 우리가 부숴버리자. 다들 자는데 그러지 말자. 꼬마는 기어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꼬마는 큰 돌을 집어 아저씨네 마당에 던졌습니다. 그 소리에 아저씨 가족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야? 꼬마는 후다닥 도망을 쳤고 저도 얼떨결에 같이 도망쳤습니다. 다음에 또 가자길래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부자인 것이 무슨 문제냐고 묻자 부자라서 심술이 난다더군요. 그 꼬마가 몇 살이라고 했죠?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그 꼬마는 12살짜리 다른 꼬마를 데리고 아저씨네 자동차의 타이어에 온통 구멍을 냈습니다. 자동차 양쪽에 사이드 미러를 전부 두동강에 내버렸죠. 남이 잘 사는 꼴을 보니 심술이 난 겁니다. 그 어린 꼬마가 말이죠. 꼬마의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그 집에 불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그러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질투와 살인의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10살짜리 꼬마도 질투라는데 20살, 30살 먹은 어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할수록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상상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죠. 이처럼 질투에서 비롯되는 미움을 기억하십시오. 당시 저는 배움이 부족해서 10살짜리 꼬마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죠. 부자가 된 후시 아저씨가 너희 집에 나쁜 짓 했니? 아니, 아주 잘해주셨어. 꼬마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을 때 당시 돈으로 몇만 원의 돈을 망설임 없이 빌려줬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돈을 꺼내 치료비를 빌려줬던 거죠. 꼬마가 아저씨네 집을 망가뜨렸을 때도 여전히 빚을 못 갚은 상태였습니다. 은혜를 갚기는커녕 아저씨를 질투했습니다. 너처럼 어린 꼬마가 왜 그런 감정이 생겼을까? 저는 한참을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 질투심이 생긴 거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아저씨네 큰 차를 보면 화가 막 치솟아서 방귀가 나올 정도야. 실제로 그 꼬마는 못 견딜 만큼 화가 나면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빠 엄마는 뭐라고 하셔? 말도 마. 아빠는 그 아저씨 잘 사는 꼴을 못 보겠다면서 밤마다 방 안에서 뒷짐 주고 왔다 갔다 하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것, 즉 탐진치만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나도 모르게 불쑥 솟아오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는 순간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나보다 말을 잘하고 나보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어쨌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이내 곧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불편한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질투심. 결국 질투심이죠. 왜 이런 질투심이 생길까요? 마음의 불편함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헛갈릴 수 있겠군요. 어쨌든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남을 해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사람은 동물만도 못한 멍청이가 되거나 통제 불가능한 기계가 됩니다. 음욕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이 몸보다 더한 괴로움 없고 열반보다 더한 즐거움 없네. 조그만 즐거움과 미미한 말재주 반딧불만한 지혜로 그치지 말고 모든 것을 살펴 큰 것을 구하라. 그래야 비로소 큰 기쁨 얻느니라. 법구 비유경 안녕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성을 잃죠? 무지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교양 수준을 높이고 식견을 넓혀야 합니다. 식견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는 경지를 말합니다. 사물을 보는 경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데 경지를 높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식견이 생기고 경지가 높아지겠습니까? 여러분은 너그럽습니까? 누가 욕해도 참으니 너그럽다는 분도 있죠. 욕을 20번이나 먹어도 참을 수 있습니까?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과거에 육조 해능이 두 명의 동자승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동자승의 절 안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타르초를 보고 다른 동자승에게 물었습니다. 사형, 바람이 흔들리는 걸까요? 타르초가 흔들리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타르초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형은 바람이 흔들린다고 대답했죠. 해능은 뭐라고 했을까요? 흔들리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얼핏 들으면 해능 대사의 대답이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사물은 마음속 형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해능은 왜 흔들리는 것이 마음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식견입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식견이 작용한 것입니다. 특히 물질, 감각, 연상, 반응, 의식 중에 의식이 바로 사물에 대한 식견과 인지입니다. 사물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 작용했기 때문에 사물도 흔들린다고 느낀 것입니다. 초원을 다니는 사슴을 보려 할 때는 초원을 달려가고 있는 사슴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고양이는 오늘 밤에 돌아다니는 생쥐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고양이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 생쥐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쥐를 찾는 고양이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마음이 의식입니다. 불법에서는 식이라고 부릅니다. 사물에 대한 인지와 시각을 식이라고 합니다. 색수상행 식. 보통 색이라 함은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나는 일은 모두 색, 바로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뜻합니다. 수는 느낌, 각수입니다.
누군가 산사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보면 내 입으로도 산사나무 열매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행복한 감정이 듭니다. 이것이 각이며, 물론 질투심 역시 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감정은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색과 수입니다. 상은 판단과 생각을 뜻합니다.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할까요? 아닙니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가장 높은 단계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식입니다. 생각은 지금 당장의 어떤 행동을 위해 구체적으로 사고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큰 집을 짓고자 한다면 그 자체는 생각의 큰 틀입니다. 어떤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입니다. 집을 짓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식입니다. 사찰을 조성하겠다는 결정도 식입니다. 어떤 절을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성하는 행위는 행입니다. 생각할 때 좋은 느낌이 들고 다 지어진 건물을 본 뒤 좋은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은 수입니다. 건물 자체는 색입니다. 이제 명확히 구분이 될 겁니다. 생각한 후 실천하는 것은 행입니다. 색수상행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체가 있는 것부터 감각으로 느끼는 것, 무형의 것, 정신상태, 인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두 가지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앞서 말한 대립되는 개념들이죠. 어떤 일을 할 때는 언제나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그 일에 관계된 사람과 일들, 또한 현재와 미래에 끼칠 좋고 나쁜 영향을 전부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효과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큰일을 앞두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약품 연구와 같습니다. 예컨대 감기약은 감기, 발열, 기침의 치료 효과만 있고 부작용은 전혀 없을까요? 있죠. 대부분의 약은 간과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책임감 있는 제약회사는 설명서에 큰 글씨로 써놓습니다. 연속으로 7일 이상 복용하지 마십시오. 7일이 경과하면 부작용이 없어도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과다 복용은 신장에 부담을 주니까요. 책임감 있는 회사들은 이런 주의사항을 명시하지만 무책임한 회사들은 하루 3번, 3알씩만 적어놓고 복용기간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약을 먹던 사람은 그 약 때문에 이가 다 빠져도 계속 먹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죠.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색수, 상행, 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세상을 인식할 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처리하는지는 식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견의 높낮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눈앞의 이익을 위한 결정입니다.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대학 진로를 정할 때 요즘은 의사가 제일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번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고충에 대해서도 과연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죠? 위험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주사를 놓을 때 실수로 날카로운 주사 바늘에 자기 몸이 찔릴 수도 있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다른 사람의 몸에 꽂혀있던 주사 바늘을 꼽다가 실수로 자신 또는 옆 사람을 찌르는 경우입니다.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다가 날카로운 수술칼과 바늘에 찔려서 전염병에 감염이라도 되면 어찌 될지 생각해 봤을까요? 수술에 실패하면 어떨까요? 제가 기억하는 사례 중에 어느 병원에서 환자에게 놔주는 수액에 약이 아닌 알코올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의료과실을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은 생각도 안 해보고 그저 의사가 되면 큰 돈을 번다는 생각만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죠. 집도 가난한데 뭘 그렇게 따지나. 일단 의사가 되고 보자. 어떤 직업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것이 가져올 이점을 더 깊고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미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뭐가 어찌됐든 당장 눈앞의 이익만 취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얻고 나중에 위험은 까맣게 있다가 결국 우리 했던 일이 터지고야 맙니다. 오은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사무치게 이해할 때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을 아는 이들에게 그것은 감로수이다. 법구경.
오